20일 사지 도시아키보다 2살 많은 형 가쿠오는 어려서부터 학교 성적이 우수했다. 이 정도면 마음 놓고 가업을 물려줄 수 있겠다고 부모님도 흐뭇해했다. 그런데 사지가에 예기치 않은 사태가 일어났다. 하지만 나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기쁜 일이었다. 기쿠오에게 학교 공부보다 더 큰 재능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음악이었다.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것은 어머니 다카코였다. 예전에 피아니스트를 동경했던 그녀는 장남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로 했다. 아버지 히로유키는 반대하지 않았다. 바깥일로 바빴던 그는 자녀 교육은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아내가 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차피 길게 가지도 않을 거라고 가볍게 받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기쿠오는 처음 피아노를 접했을 때부터 정신없이 빠져들었다.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잠시도 피아노 앞을 떠나지 않았다. 본인 입장에서는 왜 그만하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열심히 연습했다는 생각도 없었다. 아무튼 피아노 치는 것 자체를 좋아했다. 좋아한 것뿐만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 음감도 뛰어나고 리듬감도 좋은데다 한 번 들은 곡은 잊지 않는 기억력도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어른을 능가할 만큼 실력이 향상되었다. 도시아키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쿠오가 연주하는 발표회에 간 적이 있었다. 형의 피아노 연주라면 가족은 매일같이 듣는 것이었다. 그래서 도시아키 자신은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주위의 관객들은 달랐다. 기쿠오가 연주를 끝내자 일제히 끓어오른 박수의 물결은 굉음과도 같았다. 언제까지고 멈추지 않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흥분한 소리를 올리는 사람도 있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라는 말을 도시아키가 알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지만 모두가 형의 연주에 감동했다는 것만은 그때도 잘 알 수 있었다. 얼마 뒤에 기쿠오는 신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신문사에서 취재를 하러 온 적도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대로 음악의 길로 나가게 해줘야 한다. 고 주위 사람들이 저마다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 다카코는 이미 그러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 히로유키는 난색을 표했다. 음악으로 과연 먹고 살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었다. 그야 개 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 명성을 떨치거나 억만장자가 되거나 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손꼽을 정도야. 대개는 세상에 얼굴도 못 내밀고 흐지부지 사라져버려. 당신은 아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다카코는 물러서지 않았다. 기코의 재능은 그런 게 아니야. 무엇보다 본인이 피아노를 원하고 있어. 나는 그 아이의 꿈을 소중히 지켜주고 싶어. 기코오의 꿈이 아니라 당신의 꿈이겠지. 나는 기코오에게서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 그건 당신 눈치를 보기 때문이야. 부탁할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제발 그 아이가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줘. 그런 말씨름이 매일 밤마다 오고 갔다. 그동안의 기쿠오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런 가족을 도시아키는 시들한 마음으로 곁에서 지켜보았다. 도시아키는 형이 조금도 부럽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한 재능이 있는 것도 탈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실은 도시아키에게도 피아노를 배우겠느냐고 어머니가 물어본 적이 있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기쿠오의 재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두드러졌다. 히로유키는 기쿠오가 음악의 길로 나가는 것에 난색을 표했었지만 레슨비 등은 아낌없이 대주었다. 아들이 피아노 콩쿠르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전문가들에게서 절찬을 받는 것을 싫어할 부모는 없다. 히로유키도 그럴 정도였으니 어머니 다카코가 아들에게 기울이는 정성은 보통이 아니었다. 유명한 지도자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 온갖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아무리 먼 곳이라도 기코를 데려가 지도를 받게 했다. 당연히 집안일은 뒤로 미뤄졌다. 도시아키는 다카코에게서 공부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다카코에게는 스포츠와 만화 외에는 관심이 없는 둘째 아들은
별다른 기대도 흥미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을 것이다. 그래도 도시아키의 학교 성적에만은 신경을 썼다. 성적이 너무 형편없어서 가업을 잊지 못할 정도면 기코가 그 역할을 떠맡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삼류대학이라도 좋으니 꼭 건축공학과에 들어가라고 다카코는 도시아키에게 말하곤 했다. 딱 한 번 기코가 가업을 너한테 밀어붙여서 미안하다 라고 사과한 적도 있었다. 도시아키가 방에서 고등학교 입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다. 별 수 없지. 나는 형과는 달리 별다른 특기가 없잖아. 그러자 기코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특기? 이게 특기인가? 특기가 아니면 뭐야? 사람들에게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천재라. 기코의 입가에 문득 쓸쓸한 웃음이 번졌다. 천재가 그렇게 간단히 태어날 리 있어? 그래도 남들보다 재능이 뛰어난 건 사실이잖아. 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하지만 기코는 뭔가 석연치 않은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그런 형의 모습에 도시아키는 부화가 났다. 뭐야? 대체 뭐가 불만인데? 기코는 큰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음악은 좋아하고 피아노 치는 것도 재미있는데 뭔가 조금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슬퍼하지. 어머니는 형의 재능에 인생을 걸었는데 그건 나도 알아. 알고는 있는데 기코는 거기서 말을 끊었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무겁다. 형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라고 도시아키는 생각했다. 그런 일도 있었지만 다카코가 준비해준 최고의 교육 환경 아래서 기코는 점점 더 피아노 실력이 향상되었다. 결국 히로유키도 그 끈기에 못 이겨 기쿠오가 음악대학에 가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만 다카코로서는 예상 밖의 일이 생겼다. 기쿠오가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작곡가가 되고 싶다고 한 것이다. 연주보다 창작 쪽에 흥미가 있다라고. 도쿄 시내의 음악대학 작곡과에 입학한 기코오는 학생 기숙사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건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이기도 했다. 장남이 집을 떠나고 거의 2주 동안이나 다카코는 넋이 나간 듯한 상태였다. 기코는 여름방학이나 정초에만 얼굴을 내보일 뿐 웬만해서는 집에 내려오지 않았다. 어쩌다 돌아와도 음악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피아노는 옆에도 가지 않았다. 다카코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잘하고 있어라고 귀찮다는 듯한 대답을 할 뿐이었다. 이윽고 도시아키도 대학에 합격했다. 3류는 아니지만 1류라고도 할 수 없는 미묘한 수준의 대학이다. 그나마 일단은 건축공학과였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형과 마찬가지로 집을 떠나 살게 되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집에 오지 않았던 형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다. 대학 생활이 날마다 재미있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아쉬워서 집에 갈 마음이 나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꾸만 근황을 캐물으면 짜증이 난다. 라는 것도 실감했다. 하지만 기코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도시아키가 오랜만에 집에 가보니 히로유키는 화가 난 기색이고 다카코는 방에서 울고 있었다. 기코에게서 너무도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가 다카코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러 갔었다고 한다. 그러자 놀랍게도 기숙사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기숙사 사감에게서 사정 얘기를 듣고는 더욱더 충격을 받았다. 기코는 진즉에 대학을 자퇴했던 것이다. 사감이 알려준 연락처로 가보니 그곳은 창고를 겸한 단독주택으로 낯선 젊은이들이 공동으로 기거하고 있었다. 그들은 극단에 소속된 병아리 배우들이고 기코도 그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카코가 기다리고 있으려니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기코가 돌아왔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캐묻는 어머니에게 예전에 음악으로 장래가 촉망됐던 장남은 대답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침내 찾아냈다. 집에 폐는 끼치지 않을 테니 지켜봐 달라. 당신 탓이야. 라고 히로유키는 다카코를 나무랐다. 당신이 애를 떠받들고 주니까 결국에는 그런 건달이 되어버렸지. 그 애에게 대체 얼마나 돈을 쏟아부은 줄 알아?
음악 다음에는 배우라고? 어처구니가 없네. 다음에 만나면 두 번 다시 우리 집 문턱을 넘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해. 평소에는 귓구멍이 꽉 막힌 꼰대라고 경멸했던 아버지였지만 그때만은 도시아키도 히로유키의 경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도시아키도 기쿠오가 음악가로서 성공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가업은 자신이 이어받기로 했다라는 마음이 있었다.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 라고 따져 묻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 뒤로 기쿠오가 집에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도시아키는 대학 졸업 후 집으로 돌아와 가업을 거들기 시작했지만 형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기쿠오와 사지가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었다. 다카코가 식구에게는 비밀로 하고 이따금 만나러 갔던 것이다. 물론 히로유키도 그런 눈치는 채고 있었다. 어느 날 도시아키는 히로유키에게서 어머니 뒤를 밟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오늘 내 어머니가 기쿠오를 만나러 갈 거야. 어디서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알았습니다. 라고 도시아키는 대답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가 아니라 기코의 현재의 상황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다. 친아버지인데 아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 리 없다. 만일이라고 히로유키가 말을 이었다. 기코오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걸 전해줘. 그렇게 말하고 봉투를 내밀었다. 받아보니 상당히 두툼했다. 돈이구나 라고 도시아키는 짐작했다. 히로유키는 도시아키의 얼굴을 마주보려 하지 않았다. 뭔가 물어볼까봐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도 참 물렁하네요. 미운 소리 한마디쯤은 하고 싶었다. 하지만 도시아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봉투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었다. 도시아키가 예상했던 대로 그날 다카코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조심조심 들키지 않게 도시아키는 그 뒤를 밟았다. 전차를 갈아타며 도착한 곳은 요요이 공원이었다. 일요일이라서 놀러 나온 가족이며 커플들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다. 악기를 연습하는 그룹도 있었다. 다카코가 발을 멈춘 곳은 중앙광장의 한 귀퉁이였다. 사람들이 둘러설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쯤에서 사람들의 걸음이 조금 느려지는 것 같았다. 뭔가 하는 모양이다. 도시야키는 천천히 다가갔다. 이윽고 사람들이 무엇을 쳐다보는지 알 수 있었다. 사각 받침대가 바닥에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조각상 하나가 서 있었다. 실크의 틀을 쓰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었다. 옷이며 안경, 피부, 모발 등 온몸이 검은 금속 재질이고 게다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어서 영락없이 동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물론 진짜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인간이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이다. 길거리 공연의 일종이다. 다카코가 빤히 응시하는 것을 지켜보던 도시아키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조각상의 정체는 기코라고 확신했다. 이윽고 다카코가 천천히 조각상에 다가갔다. 앞에 놓인 상자에 꼭꼭 접은 지폐를 넣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봤는지 잠시 발을 멈췄다. 갑작스럽게 조각상이 움직였다. 실크의 틀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는 지팡이를 돌리면서 두 발로 스텝을 밟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그야말로 기계장치 인형 그 자체여서 인간다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멋진 동작이었다. 나름대로 연륜이 담긴 것이리라. 대단하다고 도시아키는 소박하게 감탄했다. 다카코가 오른손을 내밀자 조각상은 그녀와 악수를 했다. 그러고는 태엽이 끊긴 것처럼 다시 움직임을 멈췄다. 조금 전과는 약간 포즈가 달라져 있었다.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던 사람들이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에 섞여 다카코도 기코에게서 멀어져 갔다. 도시아키가 와 있는 건 눈치채지 못한 기색이었다. 놀라웠다. 기코의 변해버린 모습에도 허를 찔렸지만 그보다 다카코의 반응이 뜻밖이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기코오가 음악으로 성공하는 것만이 어머니의 꿈일 거라고 도시아키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로서의 기쁨에 젖을 수 있는 것인가. 주위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도시아키만 홀로 남겨진 모양새가 되었다.
기코가 서 있는 곳에서는 뻔히 다 보일 터였다. 하지만 형은 조각상 그대로였다. 표정도 변함이 없었다. 안경 때문에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시야 끝에서 동생의 존재를 포착하지 못했을 리 없었다. 토시야키는 걸음을 내밀어 기코 앞에 멈춰선 뒤 팔짱을 꼈다. 형이 하고 싶었던 게 이거야? 토시야키는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노력해온 음악을 버리면서까지 이런 걸 하고 싶었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야? 하지만 기코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가만히 몸을 멈춘 채였다. 얼굴 근육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그것이 거꾸로 그의 의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 좋아.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어머니도 응원해 주시는 모양이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발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품속에 든 봉투가 생각났다. 히로유키는 기쿠오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라고 말했다. 이건 도저히 얘기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일단 말을 건넸고 대답을 듣지 못한 것도 일종의 성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도시아키는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가 주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조금 전 다카코가 돈을 넣었던 상자 위에 봉투를 얹었다. 그 즉시 기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계장치 인형 그 자체의 동작으로 지팡이를 흔들고 스텝을 밟으면서 빙글 한 바퀴를 돌았다. 돈을 받은 이상 상대가 누구건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것이 기쿠오 나름의 자부심인가? 라고 도시아키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일련의 동작에 연결해서 기쿠오는 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더니 도시아키 쪽으로 내민 것이다. 가져가라는 듯이. 형의 고집인가? 라고 도시아키는 이해했다. 응원해주는 다카코의 돈이라면 기꺼이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버지의 도움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인 모양이다. 도시아키는 기코의 손에서 봉투를 받아들였다. 언제든지 집에 돌아와도 돼. 아버지도 분명 기다리실 테니까. 어쩌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각상은 봉투를 내민 자세 그대로 언제까지고 정지하고 있었다. 기코오에게 등을 돌리고 도시아키는 걸음을 뗐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아키의 등 뒤로 시선을 던지며 놀란 듯한 혹은 재미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아무래도 기코오가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리라. 돌아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그대로 걸음을 옮겼다. 집에 돌아오자 있는 그대로 히로유키에게 전했다. 조각상인 척하는 퍼포먼스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히로유키의 반응은 둔하기만 했다. 길거리 공연이라고 얘기하자 그제야 알아듣는 눈치였지만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당연한 의문을 입에 올렸다. 도시아키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 다카코는 도시아키보다 2시간쯤 늦게 집에 돌아왔다.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했지만 사실대로 하는 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요요이 공원에서는 일단 떠났지만 어딘가에서 기코오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둘만의 시간을 보냈던 게 아닐까. 조각상 공연을 하는 아들에게 팁을 던져주는 것만으로 다카코가 만족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 뒤에도 다카코는 정기적으로 기코오를 만나는 것 같았다. 히로유키가 그 뒤를 밟아보라고 지시하는 일은 2번 다시 없었다. 장남에 대한 건 포기했는지 아니면 흥신소 같은 곳을 이용해 근황을 파악했는지 도시아키는 알지 못한다. 어찌됐건 사지가에서 기코오라는 이름이 화제로 오르는 일은 없었다. 그 후 도시아키에게 혼담이 들어오고 가정을 갖게 되었다. 얼마 뒤에 유미라는 딸도 태어나자 본격적으로 사지 건축사무소를 이어받는 흐름이 생겨났다. 안팎으로 일이 바빠진 도시아키에게 연락두절인 형의 일 따위 아무려나 상관없게 되었다. 실제로 기코오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채였다. 그러나 꼭 연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다. 히로유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그 길로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던 만큼 마치 여우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다. 상주는 다카코였지만
사업상 거래처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례 준비는 도시아키가 도맡았다. 당연히 기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아무리 소식이 끊겼다고 해도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장남이 참석하지 않는 건 문제다. 형에게 소식을 전해달라고 도시아키는 다카코에게 말했다. 연락은 되지? 어머니도 마음대로 마음 먹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여태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이번만은 얘기가 다르잖아. 장례식에 꼭 참석하라고 얘기해줘. 하지만 다카코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연락을 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했다. 대체 왜? 키워준 은혜를 조금이라도 고맙게 생각한다면 와야지. 장례식에도 안 나타나면 그야말로 인간 실격이야.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의 얘기를 들은 다카코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지만 이윽고 마음을 정한 듯이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내가 다 얘기할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무슨 말이야? 장례식이 끝난 다음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카코는 얼굴 앞에서 두 손을 맞대고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도 잘 알아. 하지만 정말로 어쩔 수가 없어. 내 평생 소원이다. 조금만 기다려줘. 정말로 장례식이 끝나는 대로 다 얘기할 테니까.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애원을 하는데 계속 다그칠 만큼 도시아키는 냉담한 인간이 아니었다. 거꾸로 대체 무엇이 어머니를 이토록 괴롭히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다. 장례식이 끝나면 정말로 말해줄 거지? 도시아키의 물음에 다카코는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 말투에서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다.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만은 전해줘. 어쩌면 장례식 당일에 기쿠오가 훌쩍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던 것이다. 다카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결국 기대는 어긋났다. 히로유키의 친구며 지인, 사업상 관계자 등이 대거 달려와준 거대한 장례식장에 정작 사지가의 장남은 없었다. 상주로서 인사를 하는 다카코도 그 얘기만은 꺼내지 않았다. 장례식 날 밤 도시아키가 다카코와 둘만 남았다. 어머니가 맨 먼저 입에 올린 것은 모두 다 내 잘못이야 라는 반성의 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기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희망으로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음대에 입학한 기코였지만 그곳에서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다.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엄청난 재능이며 실력을 목도하고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이다. 천재라느니 신동이라느니 다들 떠받들었지만 어차피 좁은 지역에서의 일이었고 자기 정도의 존재는 광대한 음악세계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일단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견딜 수 없었다. 대학에 적을 두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퇴학을 결단했다. 하지만 음악밖에는 해본 것이 없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참에 만난 것이 연극이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평생 조연밖에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든 저마다 자기 자리가 있었다. 그것이 연극의 세계였다. 그런데 기코오는 거기에서도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조연에도 우열이 있어서 자신의 부족한 재능을 통감했던 것이다.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몸부림쳤다. 다양한 것에 도전했다. 조각상 퍼포먼스도 그중 하나였다. 그런 기코를 다카코는 내내 지켜봐 주었다. 음악의 길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보다 그녀가 가슴 아팠던 것은 자신이 아들의 인생을 일그러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념이었다. 피아노나 음악은 단순한 취미로 하라고 했더라면 좀 더 즐겁고 풍성한 청춘을 누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제부터라도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자. 그게 어떤 것이든 남에게 해끼치는 일만 아니라면 끝까지 응원해주자라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하지만 내가 또 뭔가를 잘못했었는지도 모르겠다. 얘기가 한바탕 끝난 참에 다카코는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그렇게 말했다. 무슨 얘기냐고 도시아키가 묻자 다카코는
안타깝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내 입으로 얘기하느니 내가 직접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만나다니 형을? 황당해서 대묻는 도시아키에게 다카코는 힘없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응, 내가 분명 깜짝 놀랄 테지만. 며칠 뒤 도시아키가 다카코를 따라간 곳은 병원이었다. 게다가 일반 병원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환자들은 모두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다. 어슴푸레한 면회실에서 도시아키는 기코오를 제외했다. 오랜만에 만난 형은 요요기 공원에서 봤던 조각상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바짝 여위었고 회색빛 얼굴은 주름투성이어서 완전히 노인 같았다. 게다가 표정에는 생기가 없고 눈은 죽어 있었다. 사전에 주치의에게서 중증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간 기능이 악화된 것은 물론이고 심각한 것은 정신장애 쪽이다. 최근에는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일도 있다고 했다. 형 나야 도시아키 알아보겠어? 맨 먼저 그렇게 말을 건넸다. 기코오는 가면처럼 얼굴의 근육이 굳어버린 채 안 마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질문에 대답이 되지 않는 소리였다. 몸은 좀 어때? 그 질문에도 기코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살짝 미간을 찌푸렸을 뿐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도시아키는 말했다. 며칠 전에 장례식도 끝냈어. 왜 오지 않았어? 하지만 기코오는 말이 없었다. 흘끔흘끔 다카코 코 쪽을 보았다. 어머니는 인식하고 있는 걸까? 느닷없이 도시아키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이번에는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알아보는 거야? 당황해서 다급하게 물었다. 죄송합니다. 기코오는 되풀이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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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이제 안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아키는 다카코 쪽을 보았다. 그녀는 슬픈 듯 눈썹 끝이 축 처져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꾸짖는다고 느껴지면 항상 이렇단다. 사고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래. 그래도 기코오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오늘은 특히 더 심하네. 어떤 날은 제대로 대화가 될 때도 있는데. 나 때문인가?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의 형과 더 이상 마주할 수 없었다. 갑시다 라면서 도시아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코오가 술에 빠진 것은 30살이 지났을 무렵이라고 했다. 어떤 것을 해봐도 여의치 않아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기코오가 술에 빠진 것은 30살이 지났을 무렵이라고 했다. 어떤 것을 해봐도 여의치 않자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날마다 술을 마셨다. 그 양이 늘어나면서 점점 끼니도 챙기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술병을 끼고 살았다. 물론 다카코도 아들의 이변을 알아채기는 했다. 만날 때마다 술 냄새를 풍기고 항상 캔맥주를 손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의식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진 것을 경찰이 병원에 데려왔다는 연락을 받고 그제야 일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았다. 계속 저 상태야?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어? 도시아키의 물음에 다카코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도 조금 좋아진 거야. 시간은 걸리겠지만 원래 상태에 가까운 곳까지 돌아올 가능성은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어. 하지만 완전히 낫는 일은 없대. 알코올 의존증은 불치병이라서 어쩌다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 그래서 퇴원을 하더라도 반드시 누군가 곁에 붙어서 감시를 해야 된대. 그런 거야? 이거 정말 골치 아픈 얘기네. 걱정하지 마. 너한테는 패 끼치지 않도록 할게.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든 할 거니까. 저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술은 딱 끊도록 내가 감시할 테니까. 다카코의 말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건 자식을 생각하는 깊은 애정과 자신의 꿈을 밀어붙였다는 후회의 심정이 느껴졌다. 도시아키는 원하는 대로 하시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로부터 다시 긴 세월이 흘렀다. 기코오의 신병은 요양원 라이먼으로 옮겨졌다. 처음 입주할 때 목돈을 내면 평생 돌봐주는 시설인 모양이었다. 상당한 금액이었을 테지만 다카코가 그런 곳을 쓰는 것에 도시아키는 반대하지 않았다. 기코오는 사지가의 장남이다.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는 있다.
다카코에 의하면 기쿠오의 정신상태는 상당히 안정되어서 책도 읽어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몸은 건강하다고 하기 어려워서 자리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상태고 게다가 난청 증세가 있어서 거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다카코와는 필담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했다. 한번 만나러 가주면 좋겠다만 다카코는 그렇게 말했지만 도시아키는 내키지 않았다.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자신을 만나면 기쿠오는 다시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게 좋다. 나중에 가볼게요 라고 도시아키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날은 결국 오지 않았다. 기쿠오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강경변이 원인이었다. 요양원과 가까운 화장터에서 다카코와 도시아키 둘만의 조촐한 장례식을 치렀다. 분향을 하러 와준 것은 요양원 직원들 뿐이었다. 다카코에 의하면 알코올 의존증이 된 이후로 극단 동료들과도 사이가 뜸해진 모양이었다. 모범생 환자였어요. 요양원 여직원이 도시아키에게 알려주었다. 항상 카드를 몇 장씩 갖고 다니셨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손수 써 넣은 카드예요. 우리와 얼굴이 마주칠 때마다 매번 그중 한 장을 꺼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했던 것이리라. 그렇게까지 회복되었던 건가 하고 놀랐다. 여직원의 말에 의하면 기쿠오는 혼자 돌아다닐 수도 있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단 한 번 외박 허가를 받은 적도 있었다. 딱히 달라진 기색 없이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돌아왔다고 한다. 대체 어디에 갔었는가? 다카코에게 물어봤지만 그녀도 짚히는 게 없다는 대답이었다. 요양원에서 친구도 생긴 모양이었다. 사키사카라는 인물로 기쿠오보다 나이가 많고 회사에서 임원을 역임하는 등 나름대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인데 근육이 굳어버리는 병으로 이 시설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 사람에게서 기쿠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 유감스럽게도 1년 전에 타계하고 없었다. 관속의 기쿠오는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보다 젊게 보였다. 표정은 온화하고 흡족한 것 같았다. 도시아키의 마음속에 슬픔은 없었다. 이걸로 어머니도 드디어 해방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시아키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는지도 모른다. 그 얼마 뒤부터 다카코의 언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자꾸만 밖에 나가 길을 잃고 헤매는 바람에 그때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조곤조곤 물어보면 낯선 사람이 자신을 어딘가에 데려간 거라고 주장했다. 명백히 인지증이었다. 기쿠오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을 놓쳐버리자 다카코를 버텨주고 있던 뭔가가 툭툭 끊겼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치매 노인을 뒷바라지하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내와 딸에게 수고를 끼치게 됐지만 다카코가 해온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고생은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게다가 우리 집만 특별한 것도 아니다. 여기저기 어느 집에서나 떠안고 있는 고민이다. 하지만 그런 고생도 올봄에 끝이 났다. 다카코가 요양원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남의 손에 떠맡겼다고 뒤에서 쑥덕거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뭔가 일이 생기면 똑똑히 대응하자고 마음먹었다. 다만 가족에게, 특히 아내에게는 더 이상 수고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기나긴 이야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 무사히 다카코의 간병을 마친다면 그때는 우리 부부와 유미만 보살피며 살면 된다라고 도시아키는 생각했다.